우리 정부는 삼성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인도의 경제적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도 정부 직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디티아 라오입니다. 저는 인도 노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결정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삼성과 애플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발을 들인 때였어요. 삼성은 인도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지만 본격적인 투자는 2018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인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당시 저는 그 공장의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인도 경제에 가져다줄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기술과 자본은 인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는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들은 아시아, 유럽, 심지어는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인도가 글로벌 IT 및 전자 제조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의 투자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애플 역시 인도에서 본격적인 생산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애플은 공급업체인 위스트론과 협력하여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시작했고 이는 인도의 전자 제조업을 급격히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인도 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러한 혜택들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인도에서의 생산 기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매일 회사로 출근하며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인도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인도에서 제작하다 캠페인을 통해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그 비전은 삼성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삼성과 애플 같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인도와 비슷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경쟁에서 인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긴장감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인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삼성의 공장 개소식에서 느낀 자부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 노동부 직원으로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이런 기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해 인도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인도의 경제가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저는 갑작스레 덮쳐온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애플의 위스트론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소요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 폭동이 단순한 시위나 항의 이상의 심각한 사태임을 알게 되었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공장을 부수고 공장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인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폭동으로 인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시설을 파괴했고 생산은 즉각 중단되었어요.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제적 성과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큰 파동이었어요. 그때 저는 노동부의 한 일원으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위스트론 폭동의 원인은 명백했어요. 임금 체불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오랜 기간 쌓여온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 결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장 시설을 파괴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공장은 폐허가 되었고 생산은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애플은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애플의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폭동의 여파는 단순히 애플과 위스트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졌어요. 위스트론 공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은 곧바로 지역 사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도 불투명해졌어요. 저는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이 가져온 경제적 타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지역 상권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위스트론 폭동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어요. 애플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의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트론 사태는 그들에게 인도의 노동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경고 신호로 작용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인도를 안정적인 생산 기지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애플뿐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자 계획이 철회되면 인도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어요. 저는 위스트론 사태 이후 노동부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태가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절감하고 있었고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인도의 노동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있었고 인도 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인도의 경제적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스트론 사태 이후 인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타격은 위스트론과 같은 대규모 공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충격은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붕괴시켰어요. 그때부터 인도 노동부는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우리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어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생산 연계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여러 유인책들이 제시되었고 우리는 이로써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도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대기업들이 인도에 다시 발을 들여놓도록 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인도 시장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방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풍부한 인력은
여전히 인도의 강점이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제조 기반과 기술력을 인정했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인도와 비슷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르고 유연한 노동 정책과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강조하며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그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인도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더욱 짓눌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성공적인 투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자부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성공적인 생산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투자 확대 계획은 인도 경제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글, 폭스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다시 인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신호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기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인도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다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서히 인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경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결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과의 유치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경쟁국들의 유인책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며 이 전쟁에서 인도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 노동부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야만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바라던 성공의 불씨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추락할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는 인도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열쇠였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삼성 첸나이 인도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단순한 노동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움을 벌였고, 그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경제 기둥이었던 삼성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금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트론 사태 이후 겨우 조금씩 회복되던 지역 경제가 이번에는 삼성 파업으로 인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삼성도 생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인도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장 한 곳에서 일어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삼성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신뢰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인도에서 떠난다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발을 빼기 시작할 것이 뻔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여파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삼성은 더 이상 인도에서의 생산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어요. 저는 삼성 공장에서의 파업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도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노동부 내부 회의에 참석하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고, 삼성은 글로벌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던 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그들로 인해 삼성이 인도를 떠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매일같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인도의 경제는 이미 한 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삼성의 파업은 또 다른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어요. 공장이 멈추고 지역 경제는 다시 마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 내에서 삼성의 생산 이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끝장일 것이었어요. 삼성은 그동안 인도 경제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다른 기업들도 인도를 불안정한 투자처로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인도는 다시금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서 멀어질 위험에 처할 것이었어요.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어요. 시위 중인 사람들을 체포하는 강경한 정책도 사용하고 저와 동료들은 매일같이 삼성 경영진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중재안을 모색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든 충족시키면서도 삼성이 인도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도 컸고 우리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생산 중단에 대한 소문이 점차 현실화될 기미를 보일 때 저는 결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내 투자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특히 삼성은 인도 경제에서 단순한 기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도의 기술 기반과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이었어요. 인도 경제가 삼성을 떠나보내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삼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인도 내에서 글로벌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중재와 협상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것, 제가 경험한 것 모두를 동원해 이번 위기를 넘기고 싶었어요. 이는 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인도 전체의 경제적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점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동시에 삼성 측에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인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삼성은 인도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었어요. 그들이 이곳에 남아주는 것만으로도 인도는 글로벌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인도의 젊은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인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제가 노동부에서 일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 중 하나는 애플의 위스트론 사태에도 삼성이 인도에 남아 우리의 경제 성장을 도왔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인도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도 내수 시장과 글로벌 수출 시장을 모두 성장시켰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난다면
그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의 투자가 인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인도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인도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만들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매일같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은 인도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인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였기에 그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나 협상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깊었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태는 결코 진정되지 않을 것임을 저 역시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삼성 측과 노동자 대표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뒤에는 인도 공산당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해결 과정이 더 복잡했습니다.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삼성이 일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번져나갔고 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협상 과정은 길어지고 있었고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협상 이상의 문제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 측에서 점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의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산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었고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도에 남아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삼성이 머물러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며 그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와 노동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고 삼성 측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인도의 경제적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삼성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중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인도의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이곳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어요. 삼성은 인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제 결연한 의지는 회의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랐어요.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극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삼성이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저를 그나마 위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인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다른 나라로 일부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은 제 불안을 한층 더 키웠어요. 이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떠난다면 인도는 더 이상 경제적 성장을 이어나갈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삼성에게 충분한 지원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인도에 보여준 신뢰와 투자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삼성은 인도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전수해 주었죠. 그런 삼성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값진 교훈을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성을 이제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에게 그리고 인도에 투자해주신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시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해봤자 한국 손해지 절대 태국 손해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우리 태국은 한국이 사라져도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어요. 한국은 분명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태국에서 떠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빌면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 내밀어줄 용의도 있어요. 여기 한국 기업이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비웃은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링 차이라웃입니다. 저는 태국 방콕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중국계 태국인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아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죠.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중국을 조국처럼 여겼어요. 태국의 경제 성장도 중요했지만 우리 가문의 모든 비즈니스는 사실상 중국과의 교류에 달려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우리 가족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어를 배웠고 매년 여름마다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며 자랐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역사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크게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은 그냥 패션이랑 가수들 말고는 별거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 드라마나 가끔 TV에서 나오는 가수들이 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이상으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던 거죠. 대학 시절,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방콕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국제 비즈니스와 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때도 여전히 중국과 서구 국가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수업에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다룰 때도 저는 주로 중국 기업들과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에 집중했죠.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간혹 언급되긴 했지만 저는 그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영 전략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중국과의 강력한 연결고리, 서구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태국 내 상류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역에서 점차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배경이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죠. 초반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성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고급 리조트, 쇼핑몰, 레스토랑 체인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고 수익도 꾸준히 늘어갔어요. 특히 방콕의 중심가에 오픈한 럭셔리 쇼핑몰은 큰 히트를 쳤죠. 중국 관광객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높은 구매력 덕분에 매출이 급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한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성에 대해 열띤 찬사를 보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파트너는 한국의 IT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힘을 강조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그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약간 서먹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무시했어요. 스마트폰 하나 잘 만든다고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죠. 삼성이나 LG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어요. 중국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한국, 걔네 기술 뭐 있어?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지.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태국보다 크지 않을걸.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폄하하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나누곤 했죠. 제가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주로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서구 국가들과의 고급 상품 거래에 집중했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태국 시장에 들여오는데 주력했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은 싼 가격으로 태국에서 팔리긴 했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고급 제품군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죠. 저는 한국 제품들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우리 고객들이 그런 제품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 사업 영역 중 하나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를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태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도 한국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죠. 이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죠. 그들의 마케팅 전략, 제품 혁신, 그리고 한류 문화와의 연계성 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화장품은 잘 만들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전부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성공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이것이 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솔직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나간다고 태국 경제가 흔들릴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이 더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심지어 저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제가 투자한 방콕 중심가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이상 신호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공사 일정이 조금 늦어진다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죠. 공사라는 게 늘 그런 거지. 조금 늦어지는 건 흔한 일이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자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공사가 완전히 멈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아 헤맸죠. 결국 하청을 맡긴 자재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주요 자재들이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재들은 특수 처리된 고급 건축 자재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이 자재는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고 대체품을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 쓰인 일부 스마트 시스템도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을 관리하는 핵심 요소였죠.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기술 지원이 중단되자 이 첨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안으로 찾아본 중국의 자재들은 한국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특수 코팅 기술이나 첨단 소재 부분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두드러졌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이 한국보다 뛰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재 문제를 넘어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었어요.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도 잠시, 더 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프로젝트의 첨단 보안 시스템과 환경 제어 기술도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들은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입주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이 첨단 기술은 고객들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스마트홈 기능이나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들이 한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과 산업에 무지했는지를 통감했어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기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나 화장품만이 아닌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타격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이미 완공된 건물들의 유지 보수에도 문제가 생겼고 예정되어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제가 간과하고 있던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인 관광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태국은 관광업이 주요 경제축 중 하나인 나라거든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많이 찾으며 관광업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소비 성향도 높아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태국에서 벌어진 반한 감정과 입국 제한으로 인해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SNS를 통해 이 문제가 증폭되었다는 거예요. SNS상에서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었죠. 이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다툼을 넘어 실제 경제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태국 내에서도 한국 방문에 대한 거부 반응이 확산되며 양국 간 관광업이 모두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업계, 특히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여행사, 상점 등에서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어요. 일부 한국인 전용 리조트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어 안내를 제공하던 곳들도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이해의 기회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태국의 전체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고급 소비재와 제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광업마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태국 경제는 연쇄적으로 침체에 빠졌어요. 관광업은 태국의 중요한 수익원이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의 감소는 생각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뿐만 아니라 교통, 식품 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미쳤어요. 한국이 빠진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던 일자리, 기술 협력, 투자 등이 모두 사라지면서 태국 경제의 여러 부분에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투자한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태국에서 고급 리조트와 상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 곧 해결될 문제야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특히 상업단지에 위치한 고급 브랜드 매장들은 더 이상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감소 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토록 의지하던 사업들이 이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관광업은 안정적이라고 믿어왔고 한국 관광객이 빠지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에서 한국 관광객처럼 고급 리조트를 선호하거나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서양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며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여러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을 조국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지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사회를 무시하고 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어요. 이는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중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떠나고 나니 이렇게 급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구나. 한국 관광객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태국의 관광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국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이토록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소유한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 손님들이 없어져서 더 이상 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레스토랑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관광객들의 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한 리조트와 상업단지는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저뿐만 아니라 태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없으면 우리의 관광업도 없다. 그들의 말이 떠오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에 다다랐어요. 리조트와 상업단지, 레스토랑 모두 손실이 쌓이면서 더 이상 저는 과거의 상류층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제는 제가 소유한 자산까지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도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국 내 한국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사업가들은 이미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저는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협력하기 위해선 제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과거의 오만한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을 앞두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공부였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제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몇 주 후 저는 한국 비즈니스 대표들과의 첫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저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그들과 다시 협력하지 않는 한 제 비즈니스는 물론 제가 속한 상류층 사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은 여전히 태국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태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며 이번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다시 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고 제가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
그동안의 오만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에 돌아온다면 제가 잃었던 리조트와 상업단지, 그리고 레스토랑들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처음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로 다가왔고,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때로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무지와 무시가 결국 제 사업과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한 나라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술력과 문화, 그리고 태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로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는 쓰라린 교훈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한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